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진흥원의 강동우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인터넷진흥원에서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라고 서울 가락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 센터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가명정보 제도가 무엇인지랑 그다음에 가명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사례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명정보 제도 소개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교육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속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갖고 이제 데이터의 활용이 이제 앞으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마련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한 과반수 이상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잠시만요. 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 15조에 따라서 수집한 목적 내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수집한 목적 내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하려고 하면은 정보 주체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거나 뭐 하는 등의 방법밖에 없어서 개인정보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활용할 방안이 이제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개인정보법이 크게 한번 개정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명정보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라고 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법이 들어와서 이제 개인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대체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지 대략적으로 뭐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데요.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분류로 이제 나누는 거고요. 개인정보는 아시다시피 맨 밑에 보시면 사전에 구체적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는 정보 주체로의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법안을 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명정보 특례 규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다양하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예전에 가하고 나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성면,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해당 정보만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라고 기존부터 이제 있던 내용인데 이 다가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다가 추가돼서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추가의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해서 이걸 가명 정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 규정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에 2에 가명 처리란 해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가명 정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개인정보랑 익명정보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현재 개정돼서 둘 사이에 이제 가명정보라는 개인정보긴 알지만 이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가명정보 특례라고 뭐 말씀드린 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 2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을 보시면은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개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동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규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조의 3에서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명 정보는 다른 가명 정보 그 제3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명 정보랑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 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뭐 고리적 기록 보전 등을 위해서 서로 다른 개인 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 결합은 가명 정보를 두 개를 붙여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식별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그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근거를 또 법에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렇게 좀 몇 가지 들어가서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0년도 8월에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알리고 홍보하고 있었고 서울 가명 정보 활용 지원 센터도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가명정보도 제가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라고 그냥 막 다루시면 안 되는 거고 개인정보의 안전사포조치처럼 동일하게 이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명정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 원래는 있던 정보를 이렇게 분리해서 몇 가지를 삭제했잖아요. 삭제한 그 정보들과는 분리해서 당연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가명 처리를 할 때 이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 있잖아요. 부서 내가 개인 정보를 갖고 다루는 이제 그 담당자인데 이 담당자가 가명 처리 업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보관하게 됐기 때문에 인적으로도 분리가 돼야 된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가명 정보 처리를 할 때는 요 기록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것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니까 나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를 이제 가명 처리해서 하면은 이제 물론 세 가지 목적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안 받고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보위에서 가이드를 내서 그냥 가명 처리를 하는 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가명 처리를 해라라고 가이드를 준 게 이 그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 있고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가명 처리를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명 처리를 할 때 이걸 도대체 왜 하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고요. 보통은 이제 내가 이 가명 처리에서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아까 연구 목적, 뭐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으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목적의 적합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필요한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관에서 가명 처리를 할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내부관리 지침 다 있으시잖아요. 개인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 내부관리 지침이 다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개인정보 아니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면은 내부 방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가명정보 관련된 규정을 마련을 해두셔야 되니까 혹시 그 내부적으로 가명 처리하실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 규정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4단계 보시면은 이 적정성 검토라는 걸 지정을 하는데 그 규정이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심의위원들이 적합 판정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 규정도 반드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앞에 단계를 이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내가 이제 가명 처리할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제 식별 위험성과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이라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가명 처리해서 나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가분들이 검토를 해서 위험성 등급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가명 처리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험하게 나온다라면은 가명 처리 수준을 좀 높게 잡고
이제 감형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위험성이 그닥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감형 처리를 하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3단계 감형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단계 보시면은 위험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감형 처리 방법의 이제 수준을 정하는 거죠. 수준을 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이름을 감형 처리한다고 치면 제가 강동우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성이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예 땡땡땡으로 바꿔버려야겠죠, 감형 처리를. 근데 위험성이 낮게 나오면은 강땡우 해도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위험성에 따라서 감형 처리 수준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대로 135인데 위험성이 높게 나왔으면 서울만 남겨놓던가 서울 송파구까지만 남겨놓고 뒤엔 다시 감형 처리해야겠죠. 위험성이 낮게 나왔다면 가락동까지 남겨놔도 되고요. 그렇게 감형 처리 그 위험성 검토에 따라서 이 감형 처리 수준을 정해서 감형 처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형 처리 계획에 따른 감형 처리 수행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적정성 검토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내부위원이거나 외부위원이거나 한 3분 이상을 모셔서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서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목적이 적합한지, 식별 위험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감형 처리 방법과 수준이 적정했는지, 그다음에 감형 처리가 적정하게 됐는지, 이제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분들이 적합이나 조건부 적합 아니면 부적합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적합되면은 다시 감형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부 적합은 이제 적합이긴 한데 이 조건을 달성했을 때 데이터가 반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거는 거고, 적합되면은 이제 그 감형 처리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분이 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감형 정보 전문가들이 있어서 내부 위원들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그렇게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뭐 있기 어려우면은 그 외부에서 이제 모셔갖고 하긴 하는데, 이따 제가 설명드릴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 플랫폼 안에 가면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확인하셔서 적정성 검토를 보통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단계는 이제 안전한 관리, 데이터가 이제 나갔을 때 개인정보랑 이것도 개인정보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5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한 관리 말고 이걸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결합 전문 기관으로 보내지겠죠. 그래서 A라는 기관에서 이 1, 2, 3, 4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반출돼서 결합 전문 기관으로 보내주고, B라는 기관에서 있는 그 개인 정보가 A, B, 지금 1, 2, 3, 4단계를 거쳐서 반출된 다음에 결합 전문 기관으로 보낸 다음에 이 결합 전문 기관에서 A, B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게 결합이라는 겁니다. 감형 정보 결합이라는 거고,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신청자는 데이터를 연구하시려는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 기관, B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수 있고,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이제 연구 결합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합 신청자는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결합 목적을 설정해서 뭐 이제 정보 제공 기관 A, B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데이터 좀 주세요라고 받는 거겠죠.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좀 주세요 해서 A, B 기관을 설득해서 감형 처리해서 결합 전문 기관으로 받는 그런 협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결합 신청은 아까 결합 전문 기관에 결합할 겁니다라고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절차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감형 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 전문 기관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A, B 기관의 데이터를 합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쳐진 다음에 이 합쳐진 데이터를 또 결합 전문 기관 안에서 또 반출 심사를 합니다. 아까 점적성 평가처럼 심사처럼 동일한 비슷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이제 식별 위험성 등등이 없는지를 다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결합 신청자 연구자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보통 건보나무 심평원 같은 경우는 내부 분석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은 안 되고 그들이 지정한 분석실 안에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게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이제 결합 신청자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한번 그냥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합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까 제가 신청 기간 A랑 B랑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통신사고 B가 카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양쪽 다 가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정보가.
제가 이제 통신사도 가입돼 있고 신청 기간 B였는데 만약에 이제 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결합키라는 거는 양 기관이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키를 뭐로 잡을지를 협의를 하는데 보통 이름 생년월일 성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 이름 강동호 1979 10월 17일 그다음에 1년 번호 아니 남자죠. 남자 이렇게 해갖고 이 명단을 만든 다음에 동일하게 만듭니다. 명단을. 그다음에 그 암호화를 하죠. 해시값 샤256으로 암호화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해시값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 기간이 그렇게 암호화를 하면은 그러면 그 암호화된 키에 1년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쭉 두 개 1년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암호화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통신사는 제 관련된 통신 정보가 붙어 있겠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1년 번호 1에 그다음에 제가 제 이름 생년월일 성별로 만든 그 해시값 그다음에 뒤에 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겠죠. 통신사는. 그다음에 카드사도 제 1년 번호 1번 그다음에 제 해시값 그 제 이름 생년월일 성별에 대한 해시값 그다음에 이제 카드 관련된 제가 이용 이력 정보 이렇게 뒤에 데이터가 쭉 붙어 있겠죠. 그러면 요것 중에 1년 번호와 결합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결합키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내줍니다. 양쪽 다. 두 개가 이렇게 오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약에 제가 통신사에서는 제가 1번이었어요. 1년 번호가. 근데 그 카드사에서는 한 128번이었어요. 제 번호가. 그러면은 여기 와서 해시값이 동일한 걸 찾아보겠죠. 돌려보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번하고 128번이 동일인입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결합 전문기관을 보내줍니다. 1번하고 128번이 동일인입니다라고 이제 보내주고 결합 전문기관은 1년 번호와 아까 말씀드린 대상 정보 있잖아요. 제 통신 데이터, 그다음에 카드 사용한 데이터가 1년 번호가 붙어서 결합 전문기관으로 가요. 그러면 키사에서 아까 1번하고 128번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 값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가면은 이 결합 전문기관에서 1번의 데이터랑 128번의 데이터를 붙여줍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번하고 128번이 통신 데이터랑 그 카드사 데이터가 이제 붙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쭈루룩 다 붙겠죠. 그렇게 데이터가 붙은 상태에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반출 심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자한테 제공이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결합을 왜 하는 거냐라고 이제 좀 보시면 요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창기 때 나왔던 건데 이제 의사분이 암 관련된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분인데 도대체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암 치료가 보통은 이제 계속 한 5년 정도 돼서 완치되면 이제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병원에 안 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향후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확인을 하려면 내 병원으로 와서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요 암센터에서 있는 암 환자 정보 20만 명하고 그다음에 건보에 있는 20만 명을 붙였습니다. 동일인을 붙이다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쭉 건보에서 가지고 와서 암 환자 데이터를 쭉 붙여봤더니 이 사람이 암 수술하고 진료를 받은 뒤에 건보 데이터 보면 의료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뭔 진료를 받았는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암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향후에 무슨 치료를 더 받았고 무슨 어떤 병원으로 어떤 진료로 어떤 병원을 다녔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망했으면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가 알게 되겠죠. 그 암 환자 데이터랑 그다음에 향후 내용이 추루룩 10년치가 이제 붙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암 치료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옛날에는 10년을 기다려서 이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붙이자마자 지난 10년치 자료가 한 번에 붙기 때문에 암 치료 효과 분석이나 그다음에 암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장기 합병증이 만성 질환이 바로 추적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한 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좀 결합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기업에서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사가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이제 매장에서 물건을 팔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물건이 많이 팔립니다. 요것만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다. 요것만 분석이 가능한데 이제 카드사 데이터랑 붙였더니 이 카드사에는 카드사의 주인 정보가 있잖아요. 이름, 생년월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정보가 있어서 편의점에서는 그러면은 어디 지역에 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되고 그다음에
그 연령대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별과 지역과 그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하기 위해서 결합했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저도 보고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한 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불법 장기 이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이 이걸 파악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장기 이식 수혜자에 대한 양지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하신 분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곳에 이제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 이식은 만약에 양지에서 하든 음지에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 가서 약을 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먹어야 되는 의약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약품이 있다 보니까 심평원에 이제 의약품 처방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약품 처방 정보랑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있는 장기 이식 수혜자 정보랑 매칭을 해봅니다. 쭉 그러면은 물론 심평원의 의약품 정보가 더 많겠죠. 음지에서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 30만 명이 있다고 치는데 장기 이식 수혜자가 만약에 밤해서 15만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그 15만 명은 이제 음지에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불법적으로 얼마나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시려고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정말 대단하게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결합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 보육원에서 이제 아동들이 보통 만 18세가 되면 이제 그 종료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사회로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제가 알기로도 자립지원금이 얼마 크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와서 뭐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뭐 건강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좀 외롭고다 보니까는 좀 자살하는 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자분이 이제 좀 결합을 한 사례고요. 그래서 보호 종류 아동의 생활과 우울증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등 보호 종류 아동의 복지가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보호 아동의 이제 그 수입과 의료 정보를 좀 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의료 아동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와서 보통 설문조사를 예전에는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건강이 어떤지 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찾아와야지 그 조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찾아와야지 가능한 건데 그 이제 안 찾아오다 보니까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가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호 아동 정보와 심평원의 지출 의료비 정보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자 소득 정보 등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 보호 아동들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수입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의료를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계 개선형이라고 이것도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그 교학처에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선배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라고 어디 회사 다니고 계시죠?라고 이렇게 전화 다들 받으셨죠? 저만 받았나요? 예, 그거 받는 게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걸 조사해 갖고 교육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가 어디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증빙을 해 갖고 뭐 정부에 이제 지원금 받을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해서 이제 그랬다 보니까 학교 이제 졸업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갖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걸 일일이 전화하다 보니까 자료도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고 대답을 안 해주는 선배들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이제 명확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졸업생 학적 정보랑 사대보험 가입자 정보를 보면 현재 직장이 나오잖아요.
직장을 이제 파악을 해갖고 아 우리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붙이는 거 보니까 그 학생이 들었던 수업들 있잖아요. 그 강의 전공 과목들을 이런 전공을 수료했을 때 이런 전공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유형의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저희 가명정보 경진대회라는 걸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7월쯤에 공지가 나갈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으시고 생각 있으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명정보를 이미 결합했던 사례랑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두 가지를 나눠서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등 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성남시에서 티맵하고 데이터를 결합한 사례인데 그래서 친환경차, 수소차랑 전기차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 구축하면 좋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티맵하고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그 친환경 차량 주인 16만 건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번호로 티맵은 이제 전화번호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결합키로 사용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남시 안에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던 정보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낮 시간에 이제 출근했을 때 어디에 주로 차량들이 모여 있고 친환경 차들이 모여 있고 퇴근했을 때 저녁 때는 밤에는 어디에 주로 모여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있던 곳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 차들이 가장 많이 있던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충전 시설을 마련을 하려고 그거를 결합을 해서 연구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연구등 끝내서 아마 지금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23년도 그 결합 사례에서 대상을 받은 사례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양평군에서 취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취약자라는 건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특히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이거 지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지정하나 봤더니 보통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 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있고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근처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말고 아이들이 학원 많이 다니는 학원 밀집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럼 어디로 해야 될지가 이제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양평군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의 수개월 동안 이동의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게 세부 직군을 나눠가지고 양평군 안에 이렇게 어디를 가장 많이 다녔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통신 데이터, 통신사 위치 정보겠죠. 요거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그 취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왜 대상을 받았냐면은 이게 양평군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도 사례적으로 좀 우수하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결합 사례로 대상을 받았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아이디어 상으로 우수상을 받았던 사례인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죠? 광명시에서 이제 CCTV, 지능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를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범죄가 많이 나는 지역 이렇게 하면은 뭐 가능은 한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취약 시간대잖아요. 취약 시간대에 노인과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 통신사 데이터를 보면 위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몇 개월치를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 노인과 여성분들이 심야 시간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능형 CCTV가 이제 만약에 없는 지역은 그쪽에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우수상을 받았던 사례인데 이거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결합 사례를 발굴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아이디어에서 대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례냐면은 여러분들 그 서울에 보면은 그 버스 정류장인데 이렇게 집처럼 돼 있는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이 돼서 이렇게 유리로 돼 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는 덥고 추우니까 그 어르신들 특히 이제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이 좀 추위도 피하고 그다음에 더위 특히 더울 때 버스 정류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덥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아이디어 내신 분들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제 그런 개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그럼 어디를 우선적으로 그걸 만들어 줘야 되냐라는 것을 정할 때 그냥 아무데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신사 일단 노인분들을 기준으로 노인분 그 65세 이상의 고령인을 기준으로 잡고 그분들의 이동 정보 그다음에 팀원의 버스 교통카드 데이터를 합쳐 가지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버스 정보장 위치 정보 버스 정류장 형태를 합쳐서 여기는 그 고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우선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줘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을 할 아이디어를 낸 사례이고요. 그 뒤에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면 지표 온도 지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중에서 그 지표 온도가 좀 높은 데를 또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버스 정류장을 마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낸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 사례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합 사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 직장에서도 많은 개인 정보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개인 정보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럼 나도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뭘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막막함이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서울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에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명정보 활용 지원 내용인데요. 조금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교육 지원. 잠시만요. 제가 끝날 시간이군요. 교육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오른쪽에 이제 그다음에 인프라 기술 지원이 있는데 이 왼쪽부터 교육, 컨설팅, 인프라 지원은 오른쪽에 플랫폼 안에서 다 지원해 갖고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오프라인에서 플랫폼 말고 오프라인에서 지원이 이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라고 제가 있는 그 센터가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그 저희 교육 지원 사업 말고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1:1 맞춤형 교육 과외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저희 센터로 방문을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원하고 서울,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센터가 마련돼 있고 일단 저를 보시려면 서울 센터로 오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이 다 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데이터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컨설팅에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